한파가 몰아치던 지난 1월 태상 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눈길을 끄는 글 하나를 봤습니다. 그걸 우연찮게 봤거든요. 유통기한 지난 음식이나 집에 먹을 게 없다고 이런 식으로 써 있었어요. 잊어먹을 수가 없는 게. 그런 걸 처음 봤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나눠달라는 말과 함께 자신의 딱한 사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집에 먹을 게 전혀 없나 봐요. 그 글을 보고 그에게 연락한 사람은 또 있었습니다. 아니 얼마나 풍춘이 어렵고 그러냐는 글을 올려주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집에 있는 것도 갖다 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냉동식품하고 이것저것 챙겨서 쇼핑백에 넣고 한 9시 넘어가지고 아이고 참 정말 따뜻한 분이네요. 내가 음식을 줬어요. 저는 동에 살아요. 왜 동에서 여기까지 걸어서 왔냐고 추운데 그랬더니 배가 고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겨울 왕복 1시간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걸어왔다는 청년. 그의 안색은 몹시 안 좋아 보였다고 합니다. 제작진은 그를 잘 알고 있다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원래 맨 처음에 이제 돈 보내고 나서 끝내려고 했거든요. 처음에 3만 원 정도 아마 송금했었을 거예요. 하루 이틀 정도는 버틸 수는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한번 만나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관희 씨는 처음 그를 만났을 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그냥 아무것도 없는 방. 근데 거기에 사람 하나는 덩그러니 있는데 냉동식품이 바닥에 꺼내져 있었거든요. 냉장고에 거의 아무것도 집에 없는데요? 일단은 전자레인지가 없고 냄비가 없어요. 결국엔 그 친구는 그걸 조리를 하지 않고 그냥 생으로 먹을 수밖에 없었던 상태예요. 생으로 먹어야 돼요? 정말 청년 고독사를 볼 수 있겠다. 그는 대체 어떻게 생활해 온 걸까? 그가 지내고 있다는 원룸을 찾았습니다. 문 좀 잠깐 열어줘. 네, 이번에 그 발견하게 된 친구고. 이분이신가 봐요. 이분. 이분이네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만나기 전에 어떻게 생활하고 계셨다고요? 그때는 좀 미안할 수도 있었어요. 다시 일어나고 싶은데 그 일어날 심리에 안 되니까 병원을 가고 의지를 하게 되더라고요. 막다른 길에 놓였었다는 27 청년.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냥 좀 최악이었어요. 지금까지 살았던 것 중에 제일 한두 달 정도는 계속 좀 열악한 환경에서 안 좋은 상태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돈 자체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나눔으로 버텼었어요. 이렇게 주시는 걸로 다 떨어지면 쓰던 걸로 대체하고 그랬었어요. 배를 골키 일수였던 생활. 버티다 못해 집기까지 팔아 긴 일을 해결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에 아무것도 없던 거군요. 게다가 한겨울 보일러까지 고장나면서 냉골에서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지난 9월 다니던 공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준영 씨.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통장 잔고가 영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일을 제가 열심히 해도 뭔가 더 이렇게 열심히 하라는 식으로 눈치를 주니까 거기서 좀 짜증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만뒀습니다. 계속 이렇게 생활을 하셨잖아요. 일자리 없이. 일자리를 못 구하셨던 거예요? 구하려고 해도 이제 뭐 이런 기계 같은 거 그런 게 높이가 뭐 하다 보니까요. 키가 작으니까요.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또 무거운 것도 들고 해야 된다고. 140cm 남짓한 키에 작은 체구의 준영 씨. 키가 왜소한 탓에 취직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터뷰 내내 어딘가 불편한 듯 몸을 긁는 준영 씨.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까지 건선이 심한 친구를 진짜 솔직히 병원 일 하면서도 한 번도 저는 이 정도 케이스까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옷도 일단은 아예 못 입고 있을 정도로 애가 서서 그냥 계속 서성이기만 하고 계속 몸만 긁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들어갔을 때 이제 바닥에 약간 모래알처럼 엄청 뭐가 깔려 있어요. 바닥 전체적으로. 몸에서 이제 그 각질들. 앉아있는 게 보통 보통이었죠. 그냥 앉아가지고 휴대폰 충전기 꽂아놓고 방에서 그냥 혼자 웃다가 이제 너무 힘들면 누워서 잠들고. 근데 이제 누워서 잠드는 것도 솔직히 좀 많이 힘들었어요. 불편히 그것 때문에. 상태가 심각해 보여 완희 씨는 그를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 가지 피부병들이 많네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일주일간 식사도 못했다고 하네요. 치료가 시급한 상황.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염증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왔지만 아직도 전신에 건선이 이제 인설 동반해서 이게 막 그 피부들이 다 벗겨지고 이제 탈락하는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탈수 증상이 동반되어 있는 그런 현재 그런 상태로
제가 이제 처음 맡게 됐죠. 아, 이 얼마나 환자 같은 경우는 거의 괴로웠을까요? 방치됐다고 보시면 돼요. 외부에 전혀 도움을 못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악화가 됐던 거죠. 준영 씨는 어린 나이에 심장 수술을 받고 만성 피부염까지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도 아픈데 먹을 것도 없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연이 알려지고 주변의 도움으로 점차 호전되고 있는 상태라는데요. 텅 비어있던 준영 씨의 집도 후원자들의 손길로 조금씩 채워졌습니다. 사연을 접한 분들이 보내주신 후원금으로 구매했다고 합니다. 아유, 감사한 분들이 진짜 많네요. 예. 네, 너무 좋아요. 도와주시면 그 이런데 어떻게 이렇게 다 보답해야 될지 다 감사한 거 되시죠. 한 지역 신문사 기자는 준영 씨의 기다리 아저씨가 돼주기로 했습니다. 저도 같은 나이에 자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좀 도와줘야겠다. 시에 그 긴급 치료 지원비 제도가 있어서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3개월간 입원 가료를 시킨 경험이 있기에 제가 시 복지정책과를 연결을 했죠. 그러던 중 준영 씨에게 뜻밖의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사실 그에게는 가슴 깊이 묻어둔 가족사가 있다고 합니다. 2016년 이제 8월 24일 날에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둘 다 돌아가신 걸로 지금 아이고.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요. 부모님의 사망 사건은 기사화까지 되며 세간에 알려졌습니다. 아, 전화를 이렇게 전해드린 것 같아. 큰아버지한테 전해드렸어요. 집에 갔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가로 막더라고요. 부모님 못 보게. 마지막이라도 한번 보고 싶었는데 가족들과의 뭐 불화 같은 거는 솔직히 없었거든요. 행복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됐네. 아유. 안타깝죠. 그때 심정이 정말. 어땠을까요?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은 준영 씨는 당시 20살이었습니다. 일이 컸었어요 그때? 컸었어요. 하루 아침에요. 저희가 진짜 잊어버리고 불쌍하네요. 근데 저기로 큰아빠가 데리고 갔는데 어떻게 됐나. 준영 씨는 이후 큰아버지 댁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형은 이제 서울 올라가서 이제 일하면서 살고요. 얘는 걱정하지 말라고 큰아버지가 이제 잘 데리고 있는다고 하시고 거기서 지내기 한 2년에서 3년이요. 그런데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합니다. 큰아버지가 이제 농기계 그런 거를 이제 운영하세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수리하고 보조 역할 그런 거 좀 하고 그래서 수출 이런 거를 뭐 8개월? 제가 막 큰일을 막 거기 주 업무를 다 맡아서 한 게 아니고요. 근데 힘이 이게 딸리다 보니까요. 몸집도 작고 하니까 이제 일을 하고서 좀 아무리 사촌지간이라도 그런 급여 문제에 대해서는 받고 싶었는데 아, 월급을 못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하루 12시간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일을 했다는 준영 씨. 제대로 된 월급 없이 용돈처럼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유명한 갈 때는 솔직히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럴 때 돈 달라고 하는 것도 막 이게 쉽게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막 눈치 보니까. 그리고 최근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상속받은 땅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16년도 2월 달에 매입을 하셨어요. 돌아가시는 해가 8월 24일이었거든요. 소유권이 갑자기 16년도 이제 8월 24일부로 앞으로 됐던 게 2019년도 7월 달에 이라는 사람 앞으로 넘어간 거예요. 준영 씨 앞으로 상속된 논밭 1,600평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그러니까 준영 씨 단독 명의였는데요. 거래 신고서를 보면 매도인은 준영 씨 본인.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준영 씨 전화번호가 아닌 사촌형의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형이. 그리고 이라는 사람이 사촌 형수였고 큰아버지의 며느리라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4,700, 4,200에 팔린 걸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9천만 원에 샀네요. 근데 왜 사촌형 번호가 적혀 있었던 거죠? 준영 씨는 무언가 짚히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옷을 갈아입으래요. 어디 가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형 그냥 따라갔다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 세무사인가에다가 뭐 도장 인장 찍고 뭐 사인만 하라. 그것까지만 그렇게 알고 있어가지고 그냥 그러고 그냥 이제 다시 나와서 다시 공장 들어가서 일을 했죠. 근데 좀 사촌형이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찍으라고 했어요? 그것까지도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아이고, 참. 땅 판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돈을 받은 적이 있어요? 4, 5년 전 그때는 부모님이 물려준 땅이 본인 몫이란 사실조차 몰랐다고 합니다. 형이랑 저랑
이렇게 같은 공동명의로 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 개인 명의로 이렇게 돼 있다고. 자립하려고 또 제일 큰 그게 이제 또 돈 문제죠. 그냥 내가 알아서 그냥 돈 벌어서 살아야겠다. 이 마인드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요. 3년 만에 큰아버지 집에서 나온 뒤 가족들과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어디서 좀 지내셨던 거예요? 집 없이 그냥 여기저기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냥 계속 쭉 일했었어요. 생산직 뭐 어디 공장 계속 다니면서. 그거 말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큰아버지와 사촌형에게 물어볼 게 많습니다.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 MBC에서 나왔는데요. 먼저 준영 씨의 현재 상황을 알렸습니다. 저도 그 사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연락이 안 돼가지고 저희가 찾고 있는데 주로 좀 어떤 일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니체 일하는 거 좀 봐주고 했었죠. 그냥 동생이니까 그런데 준영 씨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나와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었으니까 지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안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이제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나간 거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나갈 때 돈 받아서 나간 거는 생각을 않는 거고 그건 용돈이라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그때 한참 동생이 사고를 하도 많이 쳐가지고 나가서 그 대출 받은 거 대출 받고 막 이것저것 해주고 그걸 처리를 다 했는데 동생은 모르지 혼나기만 했으니까. 월급 형식만 아니었을 뿐 금전적인 지원을 해줬다는데요. 그렇다면 땅 매매는 어떻게 된 걸까? 부동산 매매요. 성공 들어왔고 김성이 아파트 산다고 근데 김성은 땅을 주라 이거 김성도 이제 날 자꾸 돌라고 있었고 너꼭 지금 주도 이상 없어? 내가 다 주고 3번 받았어. 내가 우리 아들로만 지 우리 애들이 힘들 대로 사줘라. 그렇게 합의하에 이런 아파트한테 돈이 그렇게 했어. 어쨌든 본인이 뗀 거네요. 스스로 가가지고. 본인이 뛰어줬지. 우리가 뛸 수가 없는 것이야.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 준영 씨에게 확인해봤습니다. 형이 아파트 산다고 이렇게 땅 처리해달라는 거 그런 거 처음 들어봐요. 네, 저 그냥 이제 뭐 따라다는 기만 한 거죠. 너 이거 해라. 좋게요? 그냥 한 거죠. 물론 공장에서 일했을 때 뭐 이렇게 재워주시고 먹여주시고 감사한데요. 네, 그 이상 그 이해도 안 해요.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 큰아버지 댁에서 있는 동안 심리적으로 굉장히 억압돼 있었다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소유권 이전 경위가 자의로 매각을 한 것인지 지급이 되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주요 중점이 될 수 있겠죠. 지금 일종의 이제 누구의 말이 진실인가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죠. 자신의 땅을 뺏겼다고 주장하는 준영 씨. 여기하고 여기 이거 두 개체인 걸 지금 적어보거든요. 법적으로 만약에 싸움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제 큰아버지도 이제 화가 많이 나실 거라는 건 알고 있어요. 왜 다시 이렇게 찾고 싶은 거예요? 제 명의로 돼 있으면 그게 이제 제 거잖아요. 가져와갖고 제대로 그냥 살아보고 싶어요. 지난해 8월 준영 씨는 어렵게 모은 돈으로 원룸 월세방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월세가 제대로 입금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희가 계약서 쓸 때 1개월만 이렇게 밀려도 강제 퇴실 조치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보증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월세가 자꾸 밀리고. 작년 12월부터 월세가 밀리기 시작했네요.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월세를 못 주고 있으니까 벌어서 이제 갚겠다. 처음에 왔을 때 저는 가족도 없다고 혼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씨한테는 그냥 편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범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지난 2월 준영 씨의 친형에게 갑작스런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 형인데 그 저번에 월세랑 저희 매도얘기로 했었거든요. 그 돈을 제가 드렸는데 집주인한테 근데 지금 연락이 안 돼가지고 혹시나. 하지만 집주인은 월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씨한테 확인을 했었거든요. 진짜 형한테 월세랑 공과금을 받았냐 했더니 받지를 않았대요. 오히려 준영 씨는 형이 자신을 찾아올까 두려워하고 있었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 놓인 그를 모른 채 할 수 없었습니다. 큰아버지와의 그런 관계 그리고 이제 형이랑도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얘기를 다 해주고 지금 다 뺏긴 상태잖아요. 사람답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본인 가게에서 일하게끔 해준 거네요. 정말 좋은 집주인 분이세요.
형은 갑자기 왜 동생의 행방을 찾았던 걸까? 씨 관련해가지고 네, 뭐 사고 쳤어요 또? 아니요 사고 친 거는 아니고요. 제가 연락을 끊은 게 아니에요. 제가 저희 연락을 끊은 거지. 근데 이번에 연락이 저한테 왔었어요. 월세가 밀렸대요. 한 70만 원 정도 내준다 말했는데 동생이 도움 받긴 싫다. 마침 이제 예전에 그 보험금을 얘도 수령을 했었어야 돼요. 그걸로 월세를 갚아라. 돈을 이제 받자마자 잠수 탄 거죠. 네? 지난달 부모님이 생전에 본인 앞으로 들어놓은 보험금을 수령한 준영 씨. 그리곤 연락이 끊겼다는데요. 준영 씨의 땅 매매도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동생이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녀가지고 그때 돈 1,000만 원 이상이 나왔어요. 이제 땅도 팔아먹고 그럴까봐 그거를 일단은 옮기놓자. 제가 서울 아파트 집을 샀어요. 2,000만 원 받고. 매매 대금은 9천이라고 돼 있었는데 나머지는 그러면 뭐 나중에 받기로 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다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란. 당연하죠. 제 동생인데 그리고. 형의 이야기는 정말일까? 그에게 재차 진실을 물었습니다. 어제 형이 전화해서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같이 서울 가서 살고 싶다 형이랑 땅을 팔아가지고 형 집에 이렇게 해주면 안 되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스트레스 받네. 최대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그래야지 우리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고민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잘 끊어내다가 왜 이렇게 막 빠지는 그런데 인터뷰를 마치고 2시간 뒤 준영 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피디님은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까지 끊어가면서 말한 것들이 다 사실이고요. 거짓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땅 문제라든가 그런 거 거짓말한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제 유리한 대로 이제 좀 말한 거지. 그냥 피부만 깨끗해진 다음에 그냥 그것만 도움 받고 끊으려고 했거든요. 직접 보고 얘기 한번 하죠. 그냥 집에 혼자 있고 싶어요. 도와준 분들 생각해서라도. 얘기했어요. 그분들은 수고는 아닌데요. 그래서 끝내줬으면 좋겠어요, 피디님.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 아닐까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죠 이게? 그러니까요. 집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날 집을 나선 준영 씨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거짓말을 했단 말과 함께 그가 돌연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를 찾아 나섰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아이고. 다시 그의 형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이게 지금 7년 동안 그런 거예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와서. 땅이라든지 큰아빠네 뭐 임금체불이라든지. 제작진을 처음 만난 날부터 준영 씨가 줄곧 해오던 말이 있습니다. 그러고 제가 이제 그 자기 앞으로 이렇게 돌려놓으신 것 같은데요. 사촌형하고 같이 일했었는데요. 뭐 받은 그게 없어요. 네, 단 한 푼도. 그 이 말들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왜 진실을 숨기고 거짓을 말했을까? 전문가가 주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진 가장 커다란 특징 중에 하나는 자신이 가지는 이 신체적인 나약함, 자연스럽게 이렇게 본인은 돌봐주는 어떤 그 환경 속에서 자랐을 가능성이 커요. 사회에 나왔어요. 근데 내가 나가서 뭔가를 하려고 하니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닥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내가 가진 부정적인 것들을 과시함으로써 상대방이 나를 돕도록 만드는, 그리고 그 돕는 그 과정이 자신이 가장 행복했던 그 시기와 일치한다. 단순하게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끝이 나느냐, 아니면 우리 사회 전체가 이 사람을 거짓말하도록 만든 거냐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조카 새끼들이 많이 가까워서 저한테 좀 잘 어울리는 사람 있으면 지 세상에서 막 끊어서도 얘기해요. 이쯤 되니까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고 혼자 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삶이 버거울 때나 세상이 자신을 외면할 때마다 준영 씨는 거짓으로 스스로를 보호해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를 향한 사람들의 따스한 손길도, 여전히 그를 걱정하는 가족들도 곁에 있습니다. 부디 준영 씨가 마음의 상처를 덜어내고 새로운 출발선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넓은 바다만큼이나 인심 좋은 거제시. 딱 봐도 초등학생이었고요. 젖살 빠지기 전 그 통통한 체구의 초등학생이었고, 일반적인 이제 손님들보다 그냥 좀 더 온화한 말투라고 해야 되나?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밤 10시 마감 준비 중인 카페를 찾아온 부자. 음료와 빵을 고른 후 결제를 하려던 그때
그때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잔액 부족이 뜨시는 거예요. 다음날 오전 10시에 입금을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느낌이 그냥 조금 그냥 찝찝했어요. 큰 돈은 아니었지만 갑작스러운 외상 요청이 당황스러웠던 사장님. 하지만 아이 때문에 매정하게 거절하진 못했습니다. 다음날 한 10시 반쯤 확인을 해보니까 입금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입금하겠습니다 라고. 이후 연락이 되지 않던 아빠는 다행히 3일 만에 돈을 입금해 줬는데요. 3일 후에요? 다른 가게에서도 부자의 외상은 계속됐습니다. 예전에 한 번 그 아들하고 와가지고 저한테도 외상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애가 너무 먹고 싶어한다. 족발이 너무 먹고 싶어하는데 돈이 지금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이따가 저기 지불을 하겠다고 그래서 뭐 애하고 왔으니까 뭐 거짓말을 하겠나 싶어가지고 아유 그러냐고 그럼 그때 계산하시라고 그러고 오전에 자기가 오늘 입금하겠습니다 하고 문자가 왔고 저녁 때쯤 오후에 입금을 하셨더라고요. 부자의 외상을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 사장님들은 선뜻 온정을 베풀었습니다. 또 힘든 시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경계심만 하겠지만 아기가 있다 하면 그런 격은 조금 약간 그렇죠. 그렇죠. 아빠랑 그럴 때는 그래서랑 사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는 다 마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좋은 분들이네요. 그런데 다음에 발견된 부자의 행적이 조금 의외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스크린 사격장이었는데요. 이야, 게임장까지 왔었어요? 보통 아빠가 이런 데를 챙겨서 아이를 데리고 올 정도면 아 되게 자상한 아빠인가 보다. 한참을 사이좋게 게임을 즐기던 두 사람. 결제할 때가 되자 부자가 남긴 말은 또다시 외상. 아, 좀 난감했죠. 왜냐면 작잖아요. 작은데 괜히 좀 매정하다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설마 아이를 데리고 설마 그 생각이 제일 컸죠. 그렇죠. 아 근데 아이를 보고 외상을 허락해준 사장님. 그러자 아빠의 요구는 점점 더 과감해졌습니다.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제 그날 비가 왔으니까 비도 오고 혹시 택시비를 3만 원만 좀 빌려줄 수는 없겠냐고. 그래서 그때 좀 당황했는데 이미 제가 그분한테 받아야 될 돈도 있고 또 아이랑 비 맞고 거기까지 가는 머니까. 이야. 어쩔 수 없이 택시비 3만 원까지 건네주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나서 또 1시간 반, 2시간 있다가 아이가 또 혼자 왔어요. 아빠가 잠시 일을 보고 있다며 가게로 돌아온 아이. 어이? 익숙하게 혼자 게임을 즐기고 간식까지 챙겨 먹습니다. 부자가 쓴 금액은 총 6만 3천 원. 하지만 그 이후 입금도 연락도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이야. 아빠가 많이 바쁘신가 봐. 전화 연결이 잘 안 되네. 좀 많이 바빠요. 아, 혹시 엄마 핸드폰 번호 좀 알려줄 수 있니? 엄마 핸드폰 번호요? 아빠랑 지금 연락하라고 할게요. 왜 이렇게 전화가 안 되시나요? 네, 나중에 저 우리 하나 받습니다. 모바일 뱅킹 해주시면 되잖아요. 계속 물어본다고만 하시고 좀 처리 좀 해주세요. 저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제가 이틀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알겠어요. 일단 기다려서 하고 전화드릴게요. 바로 처리 좀 해주세요. 네, 미안해요. 하지만 또다시 지켜지지 않은 약속. 이에 사장님이 또 다른 피해를 막으려 지역 카페에 글을 올리자 놀랍게도 부자에게 피해를 봤다는 댓글들이 속출했는데요. 아이고. 좀 마음이 안 좋네요. 반복되는 선의를 저렇게 베푼 사람들한테. 이에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사장님. 그제야 아빠가 먼저 연락을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빠에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 사장님.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가 계속 보고 배울 텐데. 그러니까요. 저는 아이를 키우거든요. 아이는 진짜 금방 배워요. 금방 따라하죠. 근데 부모님의 생각을 영향을 많이 받고 자라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엄청 위험한 거죠, 아이가. 아빠의 거짓말이 반복될수록 아이가 더 걱정됐는데요. 우리의 우려는 곧 현실이 됐습니다. 또 다른 가게에서 목격한 아이의 곁엔 아빠가 보이지 않았지만 얼마 전 이곳에서 혼자 음식을 포장해 갔다는 겁니다. 처음엔 애가 이렇게 들어와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휴대폰을 이제 아버지인데 잠깐 받아보실래 이러더라고요. 아빠가 전화로 주문을 한 뒤 음식을 아이가 받아갔답니다. 애라 가지고 저는 저희 애도 뭐 딱지 쳤다 이라고 해가 진짜 뭐 봉인해야 됐어요. 뭐 아무 의심이라고는 안 했었어요. 언니 우리 아들 아나 이러니까 얘 뭐 잘 알지는 몰랐는데 딱지 많이 쳤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 친구구나. 아들 친구라니까 믿죠, 당연히 저러면. 아들 같은 마음에 서비스까지 챙겨줬지만 서비스. 입금은 되지 않았습니다. 뒤통수 맞은 것처럼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날은 막 혼자 술 먹으면서 별생각 다 했어요. 마누라 뭐라 할까봐 말은 못하고 계속 그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렇죠. 애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도 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아이 아빠에게 연락을 취해보기로 했습니다. 저 여기 찜닭점이거든요. 먼저 번에 애가 포장해 갔는 거. 계좌로 연락 하나 해주세요. 제가 내일이라도 보낼게요, 사장님. 안 줄 것 같은데. 내일 주실 것 같으세요? 안 줄 것 같습니다. 또 내일 되면 전화를 안 받으실 것 같은데 느낌상은 뭐 화를 낼 수는 없고 빚쟁이도 아닌데 우리가 왜 이러는지 싶기도 하면서도 결국 다음 날에도 찜닭값 36,000원은 입금되지 않았는데요. 내가 니하고 딱지 많이 쳤다더라. 딱지? 니 한다. 치기 쳤네 진짜. 그럼 이 친구한테 뭐 찜닭집 한다거나 이런 거 얘기한 적 있어요? 애가 엄마 보고 한 번 말한 적은 있어요. 뭐 찜닭 한다고. 이 친구는 연락처나 이런 거 알아요? 아니요. 놀이터에서 보면 가끔가다 노는 거예요. 아이에 대해서는 더 알아내기 힘든 상황. 제작진은 근처 가게들을 탐문해봤는데요. 그때 배달은 그렇게 간 적이 한 번 있어요. 어디로요? 또 호텔인데 삼선 짬뽕 곱빼기 공깃밥 한 개 해가지고 찾은 것 같은데 지금? 곧바로 모텔을 찾아가 봤습니다. 25일 날 내가 문자로 입금을 해달라 하니까 이 친구가 기다려달라고 이러고. 이곳에서도 부자는 숙박비를 결제하지 않았다는데요. 부자가 약 한 달 가까이 모텔에 머무는 동안 다른 문제들도 많았답니다.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전부 쓰레기예요, 안에가. 다 음식? 음식 쓰레기. 무슨 음식을 이렇게 많이 먹지는데 음식을 들어보면 안에 음식이 한 반 정도 먹고 무게가 있더라고. 술병도 많았지. 여기 있고 여기도 막 병이 막 있었고. 넘쳐나는 쓰레기 때문에 매일 새 방으로 옮겨줬다는데요. 저러면 안 되죠. 나중에는 애를 팔아가지고 돈이 없다고 돈을 빌려달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돈은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카드로 결제를 해줬어요. 24,500원인가. 이번에도 아이 핑계를 대며 돈까지 빌렸답니다. 또 한 이틀 정도 있으니까 이제 10,000원만 빌려달래. 그 어떻게 10,000원을 안 빌려주겠어요? 애가 밥을 못 먹는다 하니까. 그래서 또 빌려줬죠. 우리 집이 식당을 하고 있어요. 거기 가서 한번 밥을 먹으라 내 그 소리까지 했거든. 근데 그건 안 내려가더라고. 뭐 그 음식을 안 좋아해서 그런가. 아이고 참. 그 후 사장님이 없는 틈을 타 몰래 모텔을 빠져나간 부자. 아이고 세상에. 이들이 사장님에게 갚아야 할 돈은 약 30만 원이었습니다. 혹시 뭐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뭐 이런 생각은 좀 안 해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왜요? 아직까지 내가 그 사람한테 쏘갔다는 얘기가 생각이 안 들었으니까. 아이고 참. 세상에 내가 이리 살아도 또 사람들한테 상처받는가 싶은 거야. 그래도 사람을 믿고 내가 했는데 그래서 이제 서로 상처를 주는 거잖아. 그렇죠. 이렇게 되면 사회가 자꾸 문이 닫혀지는 거야. 아주 진짜로 그런 불쌍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예 쏘이려고 덤벼들었으니까 그게 좀 괘씸하지. 더 큰 문제는 모텔에서 생활하는 아이입니다. 그렇죠. 부자를 찾아봐야겠습니다. 맞다. 큰 민박집을 한다고 민박집 제크가 그 주위에 동네 사람 나 다 아니까 나 이름만 대면 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형도 있고 누나도 있다 하더라고. 엄마는 지금 펜션에 계셔 그랬더니 간호사래요. 사장님에게 했던 부자의 말은 사실일까요? 먼저 부자의 민박집을 알아봤지만 찾기는 어려워 보였는데요. 그러던 중 사격장 사장님이 남긴 글에 아이 아빠를 아는 듯한 댓글이 발견됐습니다. 우체국에 근무하는데
아버지께서 현장에 가가지고 자기 와이프가 우체에 근무하는데 외상 달라고 그래가지고 외상을 한 거예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우리 남편이 외상 먹고 다니는 사람으로 소문이 난 거죠. 원래 잘 아시는 사이예요? 아니 몰라요. 민박집 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부자의 민박집 근처를 수소문해 봤습니다. 그런데 배달을 시키고 그 값을 지불 안 하는 이거든요. 아, 네. 이곳에서는 부자의 민박집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돈을 아직도 안 갚은 건가요? 저까지 시키고 막 바쁜데 금방 그것처럼 해가지고 결심해서 어. 초반에 민박 받으면은 와 여기에서도 외상으로 유명했네요. 우리가 작년에 그랬거든요. 인수 받으면서 네. 저 사장님한테 심지어 과거엔 아빠의 동행자가 아들이 아니었답니다. 코로나 때 1년이 훨씬 더 지났죠. 딸하고 와서 와. 딸? 이런 시간이었어요. 우리 딸이 막창을 좋아하는데 지갑을 안 들고 왔다고 먹어도 되겠냐고. 또 외상하고 다닌 기간이 꽤 긴 거예요. 1년 됐어요, 1년. 오빠가 이런 얘기 할 때 딸은 좀 어떤 반응이었어요? 그 말 슬쩍 한 것 같아요. 내가 언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슬쩍 아마 그 소리 아주 작게. 막창을 먹고 막창을 또 추가 더 시키고 소주, 뭐 된장찌개, 공깃밥 뭐 이런 거 시켰던 것 같아. 그 아빠가 소주 2병 먹고 딸 음료 먹고 그리고 닭발도 더 먹고 싶다는데 제가 다음에 오셔서 드시죠 이렇게 하고는. 사장님들의 도움을 받아 부자의 민박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저기 있네. 부자가 말한 큰 펜션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였는데요. 이곳엔 아직 2사람이 있을까요? 계세요. 이곳에 부자가 없다면 혹시 또 모텔을 전전하고 있는 걸까요? MBC 실화탐사대 팀의 문효진 PD라고 하는데요. 여기 돌아다니면서 외상을 하신다고 하셔가지고요. 외상을 해가지고 돈 다 갚아주는데 그게 문제가 됩니까? 그 뭐 몇만 원 뭐 이게 되는 걸 그걸 내가 내가 한 달을 늦었어요, 2달을 늦었어요. 혹시나 안 준 데 있으면 내가 다 드릴 거고요. 근데 그 외상을 계속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지내시는 이유는 있어요? 예, 상황이 좀 어려웠었어요. 지금 내가 애를 다시 만난 지가 지금 한 달 반 이래 정도밖에 안 되는데 늘 아빠가 돼가지고 없다 소리는 못 하겠고요. 그래도 해달라는 걸 내가 다 해줄라 합니다. 큰 거 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럼 지금 아이들이랑 계속 같이 지내고 계신 거죠? 부산에 본갓집에 데리고 있었어요. 애들은 이제 외상을 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까봐. 그런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또 따로 또 이야기를 하죠. 너무합니다. 너무 내가 물론 1차 그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지만 이렇게 인심이 야박하고 서로가 다 어려운 시기에 그 조금만 참아주면 내가 돈을 안 준 것도 아닌데 진짜 야박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부자에 대한 전문가의 생각은 어떨까요? 그렇게 하는 게 본인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름 그걸로 노력하는 것 같고요. 이러한 형태는 아이의 어떤 심리 그리고 교육 그리고 사회적 적응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우리 가족은 내가 알아서 다 할 수 있다 이런 반응이셔가지고. 그거는 그냥 본인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행할 능력은 안 된다고 봐요. 심지어 비슷한 사건으로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는 아빠. 에? 사건이 여러 개가 걸려 있었어요. 그 집에도 가보고 했는데 없더라고. 처음에 수배됐어요, 이 사람은. 무임승차도 있었고 무전취식도 있었고. 아이에겐 바른 길잡이가 되어줄 어른이 필요한 상황. 어렵게 큰아들과 연락이 닿았는데요. 큰아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럼 택시에 별로 없으니까 빨리 안 와봐요. 큰아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보니까 아빠를 좀 많이 따르는 것 같은데 좋아하고. 전혀 잘 보고 있습니다. 부산 모텔방에서 입고 있는 거예요. 원래 빠져나왔어요. 거짓말까지 치면서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빠 나 못 나오겠는데 나 어디 PC방에 있을 테니까 그 앞으로 와 하면 보고 싶으니까 그랬거든. 아빠 진짜 믿고 싫은데 보고 싶고 진짜 막상 보니까 나한테 무슨 잘해주니까 네 많이 힘들어서 거짓말 하는 것 같습니다. 아빠의 맞장구 친구들 많고 근데 아빠 옆에 있기 때문에 지금 배가 고팠을 거고 근데 어떻게 하면 되겠지. 아빠 옆에 있으니까. 큰아들도 동생과 아빠의 만남이 그리 반갑지만은 않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그때 친구들이 바뀌면서 원래 제 엄마 병원 놀러 가냐고 가이드 그냥 나와요. 내 집에 와서 이제 그때 엄마 어딨었거든요. 시험코드 뭐 천만원짜리 부정 발급해가지고 날려놨고 자금력이 4채까지 갔어요. 그래서 4채 없을 때 엄마 채우고 어머니는 집도 못 들어와요. 들이닥칠까봐
엄마가 살아 있어도 다행이지. 죽을 뻔했으면 아파야 돼. 아휴. 애들한테 실제로 손찌검을 하시거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있었죠. 심했죠. 우리 거제서는 신고된 게 없고 다른 데서 신고돼서 종결된 건 있거든요. 무전 취식에 이어 가정폭력까지 아이들을 위한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 제작진은 학교에도 취재 사실을 전하고 당부를 전했는데요. 한번 알아는 보겠습니다. 네, 저희들도 그걸 당연히 알아봐야 될 일이고 근데 어떻게 좀 대처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좀 사실 저희들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 학교 방문 이후 아이 아빠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들이 둘씩 다니니까 애가 방학 끝나고 나서 학교 가면 애가 학교 어떻게 다닐 거예요? 그걸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우리 가정을 이렇게 죽여야 돼요. 그거는 이제 잘 있는지에 대한 안부를 좀 확인을 했던 거고요. 저 여기 아빠 딸인데요. 근데 딸이 나중에 연락을 보면 했어요? 이 문제를 시작하게 된 원인이 이렇게 아동 학대니 뭐 이렇게 커질 만한 이 원인이 저는 MBC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방송을 내보내야 되는 팩트와 사실만 이렇게 내보내야 되잖아요. 어떤 부분이 사실과 좀 다르다는 말씀이실까요? 사정을 위해서 그랬다가 할 때 다 돈 주고 다 연락하고 화해하고 이렇게 좋게 했는데 아빠가 그 돈 갚아준 사람들을 관여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다 이야기하더라고. 큰아들과는 정반대인 딸의 입장. 이유가 뭘까요? 이 상태가 좋지는 않지만 이 상태가 흐트러지는 게 더 좋을 거라는 이렇게 확정도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대로 사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점이 아이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느냐, 이쪽으로 가느냐 이러한 기점에 놓여 있어요. 몇 년째 무전 취식을 하며 아이를 향한 잘못된 사랑법을 보여주고 있는 아빠. 이젠 아이에게 당당한 아빠가 되어주는 건 어떨까요? 한 번에 끝나지 않고 2차, 3차 계속 만나거든요. 확실할 때까지 아동학대 그 예상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가족들이 조치사항 혹시 요구하는 게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해서